안녕하세요. 오늘이 이제 기말고사 보기 전에 마지막 강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시험 진도하고 관련된 마지막 강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할 부분은 이제 11일 날 제가 업로드를 할 건데, 그 부분은 그 시험 범위 외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추석하고 한글날 때문에 좀 마지막 보강주까지 수업을 해야 돼서 그렇게 했고요. 이제 보강주까지 쭉 계속 진도를 나가고 거기까지 시험 범위로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지난 시간에 했던 데까지가 시험 범위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면 우리 1장부터 쭉 했잖아요. 목차 보시면은 기초 이론하고 복식부기와 거래의 기록, 회계의 순항 과정, 그리고 재무회계 이론과 재무제표, 5장에 있는 상품 매매 기업의 회계 처리, 6장 현금 예금과 금융상품, 7장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이렇게 했고, 8장 재고자산도 했고요. 그 다음에 10장에 있는 사채와 충당부채까지 했죠. 그리고 11장에서 사채 투자자 회계 처리까지 봤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9장에 있는 유형자산 중에서 유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까지 봤어요. 교재 목차로 보시면은 9장에 있는 1절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하고 무형자산, 그리고 뒤에 이제 제가 할 부분이 자본, 이런 거는 시험 범위 외로 해놓고 이 다음 시간에 이제 진도를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시험하고 관련해서 앞부분 이제 복습 위주로 진행을 한다고 했고요. 이게 뭐 복습을 하다 보면은 이게 처음부터 막 다 설명할 수는 없어서 중요한 부분은 좀 그래도 한 번 더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오늘 생각은 좀 짧게 하고 이번 시간은 끝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하다 보면 또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 자, 그 13페이지 우리 제일 처음에 했던 거, 이제 기억은 잘 안 날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쉬운 내용이라 이쪽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이 장에서는 그냥 뭐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 뭐 세무회계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그러니까 재무회계가 재무회계가 갖고 있는 특성 있잖아요. 여러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그 작성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랬고, 우리나라에서 그 사용하고 있는 회계 원칙이 두 가지 있다 그랬죠.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하고, 그리고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한다. 뭐 이런 얘기,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그림 1-4 19페이지 보시면은 재무제표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재무제표의 종류 뭐 있죠? 우리 4가지 기본 재무제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이 앞에 이제 이 포괄자를 붙이고 안 붙이고는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이게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릴 텐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의 변동을 나타내주는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요 4가지 기본 재무제표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 부연 설명을 해주는 주석이 있는데, 핵심은 이 주석도 재무제표라는 거예요. 주석은 재무제표가 아니다, 이게 아니라 주석까지 재무제표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 재무제표의 특징 아시죠?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에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특정 시점에 재산 상태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12월 31일 현재 자산이 얼마, 부채가 얼마, 자본이 얼마입니다. 이런 거고, 얘네들은
특정 기간의 성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경영 성과, 그 기간 동안의 자본의 변동, 현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재무제표다라는 거. 이게 일장의 핵심이고,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거 있죠. 이거는 뭐 따로 얘기 안 해도 알 것 같은데 이제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이게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개념을 이용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계산 문제를 낼 수 있었죠. 쉬운 것들. 그리고 우리 자본은 어떻게 구성돼요? 자본은 아직 뭐 자본에 대한 챕터를 나가진 않았지만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건 알고 있을 거예요. 회사를 처음 설립할 때 또는 주주가 회사에 자금을 낼 때 뭐 계상되는 자본금, 회사의 주인이 회사에 투자한 돈, 자본금이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또 여러 항목들이 있어요. 자본잉여금, 기타 포괄손익, 자본조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아직 안 배웠고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있죠. 이익잉여금은 회사의 단기 순이익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단기 순이익에서 이제 배당을 줄 수도 있고 배당을 주면 이제 이익잉여금이 줄어들겠죠. 이익의 누적치란 말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이익이 쌓여 있는 거. 그럼 이익은 뭐예요?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거죠. 그러니까 이 자본 안에는 이익의 누적치도 들어가 있는 거고 이 이익은 수익 빼기 비용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이 자본 자리에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이라는 얘가 이 자본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여주는 재무제표는 손익계산서예요. 이 손익계산서에서 나타난 이런 결과들이 쌓여 있는 곳이 결국은 이익잉여금의 형태로 해가지고 자본에 쌓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산 이쪽이 이제 차변 영역, 대변 영역이라고 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본 안에 얘네들이 있으니까 분개가 될 때 더하기 자본인데 이 안에는 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익 비용도 여기 마이너스에 있는 마이너스 비용을 플러스로 표현해주기 위해서는 이쪽에 이제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자산과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왼쪽에 적어주고 부채, 자본, 수익이 증가하게 되면 오른쪽에 적어준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2장에서 얘기하는 복식부기 원리가 되는 거죠. 우리는 계속 이거를 알고 이거에 맞게끔 계속 분개하는 거를 연습을 해왔어요. 그렇죠.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고 33페이지 보면 이제 재산법이라고 얘기가 나오죠. 어쨌든 이런 개념을 이제 가끔 LMS에 이제 질문을 하거나 저한테 메일로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는데 아직도 좀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회사가 존재하는 목적은 이익을 내는 거잖아. 그렇죠. 회사가 존재하는 목적은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라는 거는 존재해. 처음부터 회사를 만들 때부터 돈 벌어야지 하고 만드는 게 회사예요. 그렇죠? 뭐 자선 사업을 하는 데가 아니니까. 그래서 회사는 처음에 이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갖고 시작하는데 이 자산을 조달할 때
주주가 낸 자본금과 뭐 외부에서 조달한 뭐 차입금 같은 이런 부채를 가지고 이걸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부채 자본을 더 키우고 싶어 하죠. 이 외형이 규모가 전체적으로 규모를 증가하는 거를 이제 꿈꾼단 말이에요. 이 자산 중에서도 이 안에 있는 현금을 많이 벌기 위한 그런 행동들을 한다고요. 그런 게 이제 회사를 경영하는 건데, 이 회사의 목적은 뭐예요? 이 자산을 처음에 갖고 있던 것보다 더 많아지게 하고 싶고, 부채는 더 작아지게 하고 싶고, 그러면 결국은 자본이 더 이렇게 커지는,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렇죠? 자본이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자본이 커지기 위해서는 열심히 이익을 내야 되는 거야. 열심히 이익을 내야 돼요. 그렇죠? 또는 이익을 내지 않으면 주주가 여기다가 자기 계속 투자를 해야 되죠. 자본금으로. 그래야지 자본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본을 키우는 게 목적인 거야. 이게 이렇게 하면은 기말 자본을 기초 자본보다 키우는 게 회사의 존재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법에서는 이익 측정을 기말의 자본의 크기하고 기초 자본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그 자본이 증가한 부분을 이익으로 본다. 대신에 자본이 증가한 원인 중에 주주가 돈 넣은 거는 그건 이익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빼준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34페이지에 공식으로 얘기를 해놨죠. 재산법에서 당기순이익은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고 거기에다가 자본거래로 인한 변동분. 이 자본거래라는 게 주주와 회사와의 거래를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 그게 결국은 이익이 증가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본의 종류는 자본금부터 쭉 이익잉여금까지 있는데 얘네들은 자본거래야. 얘네들을 제외하면 결국 이익잉여금의 증가가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니까 자본이 증가한 부분이 당기순이익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손익법은 손익계산서 접근법이에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주면 이익이다라는 거고, 이게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했을 때 기말자본과 기초자본의 차이하고 요 차이하고 일치한다. 이런 개념을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더 막 진도를 나가고 배우면은 예외 사항들이 막 생겨요. 대표적인 예외 사항을 이제 얘기했던 게 기타 포괄 손익이라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일치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이제 풀 수 있는 게 예제 3번 같은 스타일,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연습 문제에서 문제 4번 있죠. 문제 4번. 문제 4번이 재무상태표 등식과 이런 재산법에서의 당기 순이익 계산 방법, 그리고 손익법에서의 당기 순이익 계산 방법,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그 단답형 스타일의 계산 문제로 내기 되게 딱 좋은 스타일이잖아요. 문제 생긴 거 보세요. 문제 4번. 시험 문제 내면 재밌을 것 같이 생겼죠. 채점하기도 편하고. 이런 거 풀어보세요. 문제 4번. 이런 문제는 제가 매년 내는 문제예요. 페이지 45.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화상 소통할 때도 제가 한번 강조했지만, 우리 교재에 보면은 각 장마다 OX 문제가 있어요.
이 OX 문제들이 어떤 그 각 챕터의 그 이론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이론들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OX 문제 형식으로 이제 물어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다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씩 다 풀어보세요. OX 문제. 얘네들이 똑같이 제가 시험 문제 내는 건 아니고 OX 문제에 이제 기술되어 있는 문장들이 O 아니면 X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객관식 지문화를 할 거예요. 이론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좀 힌트를 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객관식 지문화를 할 거니까 이걸로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면 이론적인 부분은 이걸로 한 번씩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와 거래의 기록 뭐 앞에서 막 그 뭐 단식부기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51페이지에 있는 그림 2-3 이 그림을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이해만 하면 돼요. 이해만. 이해를 하는데 이걸 이해할 때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했었던 그 재무상태표 등식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하세요. 여기서 다 출발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고, 요 안에는 수익 빼기 비용이 있으니까 차변 대변으로 나누면은 자리가 이렇게 정리된다 그랬잖아. 이게 자기 자리야. 그러니까 증가하는 거는 자기 자리에 써주고, 각각의 항목들이 증가하는 건 자기 자리에 써주고, 감소하게 되면은 남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림 2-3번 하고, 그리고 이거를 뭐 이용해서 또 똑같은 그림이나 마찬가지인데 54페이지에 있는 그림 2-4번. 이걸 보면은 거래가 어떻게 서로 연관되는지 경우의 수가 되게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도 어떤 객관식화해서 문제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중 거래의 결합관계가 옳지 않게 표현된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면 차변 항목과 대변 항목에 나타나야 될 것들이 맞게 나타나 있는지 분개가 되어 있는지 지문을 보고 여러분들이 틀린 걸 찾아내면 되는데 그림 2-4에 있는 거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 개념만 알면 이 개념 그리고 자본 안에는 수익 빼기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알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 2장에서 또 중요한 게 우리 그 얘기 했었죠. 2장에서 얘기했었나? 회계상 거래. 우리 거래 붕괴라는 게 어떤 회사에 거래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거를 식별하고 측정해서 보고하는 과정. 이게 이제 회계잖아요. 식별했어. 어떤 거래가 있었어. 그럼 그거를 화폐 단위로 측정을 해서 보고를 한다. 그게 이제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보고를 하는 거니까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 회사에서 기록을 하는 행위. 그게 붕괴죠. 이게 이제 복식부기란 말이야. 붕괴. 어떤 게 회계상 거래고 어떤 게 회계상 거래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회계상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의 변동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수익하고 비용은요? 걔들은 결국은 자본의 변동을 가져오는 거잖아. 이렇게 있어야지 회계상 거래가 된다라는 거. 그럼 이걸 이용해 가지고
다음 중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쉽잖아. 그러면 거래를 한 몇 가지 쭉 써줘. 제가 막 문제를 만들어.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거 막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쉬운 문제예요. 분개를 해봐라 라고 하면 그 지문을 읽고 분개를 쓰는 이런 주관식 문제가 될 텐데, 그 지문 중에는 회계상 거래가 아닌 애들도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분개 없음 또는 이제 빈칸, 분개 없음이라고 표시하라고 해야 되겠다. 분개가 없는 거는 분개 없음이라고 쓰고, 또는 뭐 NA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요거는 제가 채점하기 용이하게끔 문항에다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서 이제 나머지들은 분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장 넘어가게 되면 우리 그 2장에서 1, 2장에서 많이 했던 그런 거 있죠. 뭐 김공정, 뭐 김범률 뭐 이런 애들 얘기하면서 막 이런 표를 만들었어요. 자산, 부채, 자본 해가지고 어떤 뭐 표를 막 채우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 봤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분계에 대한 그 기초 개념을 잡기 위해서 이런 걸 연습을 했던 거고, 지금은 다 알잖아요. 이제 각 계정과목별 회계 처리도 보고 했으니까 이런 걸 연습할 필요는 없어요. 난 아직도 분계를 잘 모르겠어라고 하면 연습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걸 연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시험 문제에 내지는 않아요. 그냥 바로 그냥 분계를 하라고 이렇게 이런 걸 다 배웠으니까 이건 배우기 전에 하던 연습이고, 이런 거에 시간을 쓰지 마시고 이해가 됐으면 넘어가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3장에서는 회계 순환 과정을 볼 건데, 회계 순환 과정 보시면 88페이지 그림 3-1, 이게 이제 순환 과정의 핵심이죠. 여기 다 나와 있죠. 분계를 하면 이게 총계정 원장에 정기를 하게 되고, 총계정 원장에 있는 게 수정전 시산표로 가고, 거기서 수정 후 시산표로 가게 되는데, 수정 전 시산표와 수정 후 시산표의 차이는 기말 수정 분계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수정 후 시산표에서 재무제표를 만들고 마감 분계를 한다. 그리고 2월 시산표를 만든다. 이거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코로나 상황이 아니어서 중간고사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순환 과정에 관련된 절차, 이걸로 한 문제 내면은 중간고사가 끝나요. 그냥 뭐 분계부터 이렇게 재무제표 작성하고 2월 하는 것까지 다 해봐라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시키면 그거 하는데 거의 막 1시간 넘게 걸릴 거예요. 다 써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평가할 수 있고 막 이래서 중간고사 문제로 이런 거 내긴 되게 좋은데, 지금 기말고사고 여러분들 이거 한 번으로 그냥 다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헤비한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헤비한 문제를 낼 수가 없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분계하는 법을 알면 돼요. 분계하는 법을 알고 이 거래의 흐름을 이해하면 돼. 그 노가다 같은 거 있죠. 막 일일이 이런 T 계정에 전기하고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뭐 현금 뭐 이렇게 이런 거에 전기하는 거는 시험 문제 안 내요. 전기 안 낼 거고, 시산표 만들어라 뭐 이런 것도 안 내요. 여기서 이제 분계는 당연히 회계 시험에 나오는 건, 분계를 안 물어보면은 물어볼 게 없죠. 분계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 오히려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기말 수정 분계. 기말 수정 분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마감 분계 하는 것도 시험에는 안 내요. 대신 이제 마감 분계는 그 이해를 해두면 좋은 게, 이 계정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하는 그런 시스템, 그거를 이제 알면 우리 뭐 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각각 계정 과목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이해하기 좀 많이 수월하거든요. 마감 분계의 핵심은 그거예요. 재무상태표 계정은 실질 계정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라는 거는 특정 시점의 자산부채 자본을 보여주는 거잖아. 시점의 자산부채 자본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올해 말에 있었던 자산부채
부채 자본이 내년이 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항상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 얘네들의 남은 잔액은 다음 기로 2월 해주면서 올해 장부를 마감시키는 거야. 응? 굳이 왜 마감을 하지? 그러면 쭉 끌고 가면 되는데, 이 얘기는 이제 제가 이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이게 그 책 같은 거라니까, 장부라는 게. 요새는 전산이지만 이게 회계학에서 말하는 회계 장부라는 게 이게 되게 두꺼운 노트예요. 현금 노트가 따로 있고 장부 다 책이 여러 권 있는 거야. 근데 해가 바뀌면 새 책에 쓰고 싶잖아요. 새 책에 써야지 관리도 편하고 그래서 이렇게 마감해서 올해 이 노트를 다 마감하고 덮어버리고 이제 서고에 보관하고 다음 기회는 여기 새 노트에 쓰는 거야. 응? 그래서 이렇게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익계산서 개정은 특히나 일정 기간, 특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 뭐 이런 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기가 끝나면 내년에는 0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마감을 해서 이 새 노트에다 써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손익계산서 개정을 마감할 때 결국은 마지막에 다 0으로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데, 그 0으로 만들어주는 마감 분계를 하다 보면 결국 그 손익계산서 개정에 있는 수익과 비용 항목들이 이익잉여금이라는 재무상태표 실질 계정으로 딱 한 계정으로 남게 되는 거죠. 걔가 넘어와서 같이 마감이 되는 거고, 그런 과정을 그냥 이해하면 되고, 요거를 마감 분계 해봐라 이런 거는 시험 문제는 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회계 원리를 배웠다라고 하면은 그 알아야 돼. 왜냐면 이렇게 중급 회계 가면 이 회계 순환 과정, 뭐 마감 분계 이런 건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이거는 그냥 구구단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냥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기초 지식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개정 과목도 회계 처리들을 흡수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배우는 거죠. 3장은 좀 그런 거예요. 그런 거라서 이 순환 과정에 대한 요 흐름, 이런 과정을 거치는구나. 요걸 알아야 되고요. 분계하는 법하고 기말 수정 분계하는 법을 알면 돼. 응? 막 시산표 쓰고 막 이런 거는 시험에 대비해서는 그런 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에 기말 수정 분계하는 방법들은 각각의 케이스별로 알아야 된다 그랬죠. 발생 항목이라는 게 있고, 이연 항목이라는 게 있고, 기간별 배분, 뭐 크게 수정 분계 뭐 이렇게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 소모품하고 관련된 뭐 아주 쉬운 이런 것도 있다 그랬고요. 이거 약간 소모품은 이연 항목하고 약간 비슷한 그런 거죠. 여기서 나타나는 게 이제 미수 미지급 개념이 나오고, 이연 항목에서 선수 성급이라는 게 나오고, 기간별 배분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했던 게 이제 감가상각비, 응? 대손상각비 이런 것들. 그래서 대손상각비는 우리 그 수취채권과 지급 재무하면서 매출채권 쪽 다루면서도 한 번 더 설명을 했고요. 얘는 뭐 여기서도 설명을 했지만 유형자산 챕터에서 또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 유형자산이니까 얘 지금 유형자산에서 우리 감가상각 들어가기 전까지 시험 범위였잖아요. 그래갖고 수정분계를 할 때 감가상각을 물어보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할 줄 알아야 되는 건데, 안 배운 건 아니니까 어쨌든 시험 범위가 아니지 않냐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기말 수정분계를 해봐라라는 거는 이쪽에서 낼게요. 이쪽에서 낼 거고, 이 개념은 알죠? 요 개념만 한 번 더 설명드릴까요? 기말 수정분계 해주는 목적은 올바른 자산 부채 자본을 인식하기 위해서, 그렇죠? 기중에 거래가 발생했을 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보고, 그거에 따라서 수정분계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거,
그런 건 이제 이연 항목이라고 그랬고, 기중에 회계 처리가 없었던 것들에 대해서 야, 이거는 올해 자산부채 자본에 영향이 있는 거니까 회계 처리를 해줘야 돼라고 하는 게 발생 항목이라고 그랬어요. 보시면 102페이지에 있는 미수수익, 회사가 X1년도 7월 1일에 자금 대여를 했고 1년 뒤인 X2년도 6월 30일에 이게 1년이잖아요. 이때 이자를 수취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결산을 이때 하잖아. 12월 31일 날. 이럴 경우에 돈 빌려주고 나서 이제 이자를 받는 날 현금으로 이자가 얼마냐면은 지금 이자가 100원이라고 가정할게요. 현금으로 이때 100원을 받고 이자 수익 100 이렇게 하게 되면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이자 수익이 12월 31일 재무제표에는 반영이 되지 않고 전부 다 요 뒤에 가서 X2년도 12월 31일자 재무제표에 요 분계가 들어가게 되면 이때 성과로 다 잡히는 거잖아요. 응? 아, 이러면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요 시점에서 이렇게 되지 않게 분계를 해주는 거죠. 이게 수정분계예요. 기말수정분계. 자, 요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자가 얼마예요? 12개월 중에서 6개월이 경과했잖아요. 그러니까 1년 이자 100원 중에서 6개월치인 50원만큼은 올해 재무제표를 만들 때 반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자 수익 50을 인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반대편은 50이 써야 되는데 돈을 아직 안 받았죠. 이럴 때 쓰는 계정 과목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수익이라는 자산을 쓰는 거예요. 미수 수익 50.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게 기말부정분계예요. 발생 항목에 대한. 이걸 해주고 나면 자연스럽게 X2년도 6월 30일에 현금이자 100원을 받을 때는 차변에 현금 100이 들어오는 건 똑같죠. 현금이 들어오니까. 근데 이 100은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전년도에 인식해놨던 미수수익이 이때 없어지는구나. 나머지 50은 X2년도의 이자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이때 이자 50, 이때 이자 50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발생 항목에 대한 수정분계죠. 반대의 경우, 이자 비용의 경우는 차변에 이자 비용이 오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이 생기는 거고. 그게 이제 102페이지, 103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연 항목은 돈을 먼저 준 거죠. 돈을 먼저 준 거야. 같은 금액 가지고 해볼게요. X1년 7월 1일에 보험을 가입했어. 보험료가 뭐 1년치 보험료를 먼저 선불하는 대표적인 항목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건 이제 보험료가 얘가 많이 나와요. 보험료를 100원을 냈는데 이 보험 기간은 1년이야. 이 1년 동안에 보험료가 100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12월 31일자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보험 가입할 때 전부 다 보험료 100, 현금 100 이렇게 해버리면 요 1년치 보험료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의 1년치 보험료가 전부 요 기간 안에 비용 처리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요 보험료는 이게 이제 재무 보고일이라 그래요. 이번 회계 기간에 50, 다음 회계 기간에 50으로 인식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전부 다 요 회계 기간에 보험료가 다 들어오고 요 회계 기간에 안 들어오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7월 1일 날 회계 처리 해놨다라고 하면 12월 31일에는 수정을 해주는 거죠. 보험료 100 인식한 것 중에서 내년 거는 빼주는 거예요. 비용 왼쪽 차변에 써준 거를 줄여주려면 어떻게 해? 대변에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대변에 써주고 이쪽에 이 50원은 뭐냐면 내가 먼저 낸 비용이야. 성급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잡아주게 돼요. 응? 그리고 다음 연도로 갔을 때 이제 성급 비용이 없어지는 거죠. 성급 비용을 없애주면서 돈은 안 내죠. 성급 비용을 없애주면서 보험료 50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이 보험료 100원이 1년도에 50원, 2년도에 50원 이렇게 1년도에 100 잡았다가 50 빠져서 50원이 손익계산서에 나타나게 되고 2년도에 50원이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연 항목에 대한 수정분기예요. 근데 발생 항목하고 다른 건 뭐냐면 발생 항목은 요 회계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현금의 수치가 이때 일어나는 거라서 요 회계기간 동안에 회사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록할 일이 발생하지 않았어. 그래서 기말 수정분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연 항목은 돈을 먼저 줬기 때문에 어쨌든 이때 회계 처리를 했거든요. 응? 그래서 기말 수정분기를 할 때 앞에 회계 처리를 보고 해줘야 돼. 만약에 담당자가 요날 회계 처리를 하는데 그것도 많이 해봤잖아요. 회계 담당자의 성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성격에 따라서. 이런 거 생기면 일단은 보험료로 비용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회계 담당자가 있는가 하면 이 사람 성격이 되게 특이해서 아 이거 일단은 성급 비용으로 해. 기말에 조정하지 뭐. 내년 것도 포함된 거잖아. 처음부터 성급 비용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어. 그러면 기말에 수정분기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올해 보험료 50을 인식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이때는 차변에 보험료 50을 인식해 주는 거야. 그리고 대변에 성급비용 50을 줄여주는 거예요. 결과는 똑같아요. 재무상태표에 차변에 성급비용 50이 남고 손익계산서에 판관비 쪽에 보험료가 50원이 계상되는 거는 아까 같이 수정분기 했을 때랑 지금 했을 때하고 결과는 똑같아요. 아까는 보험료를 100을 잡았다가 보험료를 50 줄여줘서 50으로 만들어준 거고 성급비용은 안 잡고 있다가 나중에 50만큼 보험료 줄여준 50만큼 인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준 거고요. 지금은 성급비용을 먼저 100을 잡았다가 줄여줘서 50을 만들고 기말에 보험료 50을 인식한 거죠. 결과는 똑같아요. 수정분기의 방향.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도 있죠. 자, 돈 나갔을 때 회계 담당자가 미리 나중에 수정분기하기 귀찮으니까 이거는 7월 1일 날 그냥 어차피 이 날짜 가면은 수정분기 할 건데 뭐 이 중에 절반은 내년 거고 절반은 올해 거잖아.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기말 수정분기를 어떻게 해준다? 안 해줘도 된다. 그렇죠? 이렇게 이연 항목은 앞에 기중에
회계 처리한 거를 확인하고 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3장에서 중요한 내용까지는 한 것 같아요. 3장 이렇게 보시고요. 이게 3장까지가 이제 분계하고 관련된 아주 가장 기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산표 이런 거 안 봐도 돼요. 정산표는 제가 수업할 때도 안 중요하다 그랬죠. 네. 이런 거 안 봐도 되고, 연습 문제는 문제 2번 풀어보시면 좋고요.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문제들은 평상시 공부할 때 하면 좋은 거고, 시험 공부할 때도 해보면 시간이 되는 사람들은 해보세요. 해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다 되는 거니까. 문제 2번 정도 이렇게. 문제 2번 같은 게 이제 144페이지에 있는 문제 2번 같은 게 이제 시험 문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장 재무회계 이론과 재무제표 이쪽은 여기서 이제 개정 과목에 대한 설명들을 많이 해줬어요. 그 기본 과정을 얘기해줬고, 자 보시면 여기서는 중요한 개념이 재무제표의 가장 기본 과정, 기본 과정, 계속기억. 여기서 모든 게 다 출발한다 그러지. 여기서 회사는 계속해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가정을 해야지. 실제로는 망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재무제표를 만들 때는 이 회사는 영원하다라는 가정을 해야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을 역사적 원가로 기록할 수 있는 근거도 되는 거고, 회사가 영원하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정산을 기간을 나눠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기간별 보고라는 게 생기고, 그걸 해주기 위해서 후정분계라는 것도 해야 되고, 모든 게 다 여기서 출발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기억 과정이 흔들려 버리면은 재무제표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계속 기업이 제일 중요한 거고, 질적 특성 여러 가지 있죠. 목적 적합성, 표현 충실성,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제가 뭐 다 지금 설명할 수는 없고요. 한번 했던 거니까. 취득원가주의, 발생 기준, 이런 얘기도 다 했었고, 그리고 수익을 인식하는 기준은 뭐 실현주의다라고 해서 실현되었거나 실현 가능할 때 인식한다. 실현주의. 의무 이행이 완료되면 그게 가득되었다라고 한다. 그리고 비용은 수익에 대응해서 인식한다. 이런 것들 보시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질적 특성하고 기본 과정, 질적 특성, 그리고 유동성, 비유동성. 유동성, 비유동성. 뭔지 알죠? 구분하는 거. 정상 영업 주기 내에 있는 자산 또는 현금화 하는데 1년 이내인 자산, 이런 것들이 이제 유동자산이라고 그랬고, 나머지가 이제 비유동자산이라고 했죠. 그리고 유동 비유동을 따질 때 그 1년을 따지는 기준은 재무 상태표일이에요. 재무 보고일.
이때부터 1년을 따지는 거죠. 응? 그래서 이 4장을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175페이지부터 개정 과목들이 쭉 나와 있고 제가 이걸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개정 과목들은 제가 얘기했죠.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다. 외우려고 하면 되게 어려워지고 피곤해진다 그랬어요. 그냥 익숙해지면 되는 것들이 익숙해지면 되는 것들이고 얘네들을 외우려고는 하지 마시고 4장은 대부분 다 이론 문제죠. 이론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4장에 대한 시험 대비는 191페이지에 있는 OX 문제 이런 걸 잘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요거 재무 보고일로부터 따진다 그랬어요. 유동성을 따질 때 이게 약간 비슷한 개념이 하나 또 나오죠. 우리 6장에서 하는 현금성 자산. 이 현금성 자산을 따질 때는 어떤 게 현금성 자산이에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상품 이런 걸 현금성 자산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3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여기 현금성 자산 따질 때 이제 3개월을 따지는데 우리가 유동이냐 비유동이냐를 따질 때 판단하는 시점은 재무상태표 날짜, 재무보고 날짜 12월 31일 뭐 이런 거 그 날짜부터 1년을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현금성 자산을 따질 때 3개월을 판단하는 기준은 취득 시점부터 따져요. 이게 달라요. 얘는 재무보고일부터 얘는 취득 시점부터 이런 거 차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4장 그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장이 중요하죠. 상품매매기업 회계처리. 5장하고 연결된 개정이 그 챕터가 8장이에요. 재고자산, 상품매매기업의 회계처리. 요거는 분기 연습도 많이 하시고 여기서 이제 매출원가 매출원가를 산정하는 방법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순매입액 이런 거 알아야 되고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 3분법은 실사법이죠. 이거는 분기 연습 많이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게 207페이지 보면 이제 매출원가가 결국은 이렇게 오는 거잖아. 재고자산 계정에 기초 재고가 있고 단기에 매입하는 재고가 있잖아요. 매입은 여러 번에 걸쳐서 수시로 일어나죠. 그럼 이쪽에 할게. 이게 뭐예요? 판매 가능 재고야. 재고자산이 빠져나가면 빠져나갔어. 팔릴 때마다 이게 매출원가로 빠져나가는 거죠. 결국은 빠져나간 애들이 매출원가야. 그러면 이제 장부를 마감할 때 판매 가능 재고하고 똑같은 금액만큼 남기려면은 여기 남아있는 게 이제 차기로 이월되죠. 남아있는 애들이 차기로 이월되잖아. 얘가 기말 재고야. 그쵸? 장부 마감이 이제 마감 분기에 뭐 이런 걸 제가 시험 문제는 안 낸다고 했지만 그 마감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면 지금 이 과정을 이해하기가 되게 쉬워요. 어쨌든 판매 가능 재고는 어떤 거냐면 원래 내가 갖고 있던 거에다가 내가 사온 거야. 그게 판매 가능 재고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팔렸거나 남았거나 둘 중 하나다. 팔린 애들은 매출원가로 재고자산 계정에서 쭉 빠져나가고 남아있는 애가 기말 재고가 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매출원가는
기초 재고 더하기 단기 매입 판매가능 재고죠. 거기서 기말 재고를 빼주면 매출 원가가 된다 그랬죠. 그럼 공식화도 했었잖아요. 이거예요. 근데 이 재고자산 계정을 쓰면서 매출 원가를 관리하려면 물건이 판매될 때마다 요 매출 원가 얼마 이렇게 적어주는 게 되게 어려운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언제 얼마짜리 사온 게 팔린지를 모르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재고자산 계정을 기중에 회계 처리하자 말자라고 해갖고 나온 게 3분법인 거예요. 3분법. 그래서 이제 물건을 사올 때는 무조건 매입이라는 계정을 만들어갖고 매입이라는 장부에다 이렇게 쭉 써. 3분법은. 그리고 재고자산 계정은 아무것도 쓰지 마. 기중에. 물건 사올 때 여기다 쓰지 마. 쓰지 마. 팔릴 때도 쓰지 마. 쓰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이게 3분법이잖아요. 그리고 물건이 팔리면 그냥 매출 장부에 판매가로 그냥 이렇게 쭉 매출만 기록해. 이게 3분법이에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로 나눠서 관리해라 라는 게. 그럼 나중에 매출원가는 어떻게 해? 매출원가 할 때는 매출원가 장부에다가 기초 재고만큼을 다 가져와. 기초 재고만큼 가져와. 단기 매입한 거 다 가져와. 이렇게 하면은 일로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매출원가 계정 차변에 매출원가를 써주는 거죠. 써주면 상대 계정에 이제 매입이 되니까 매입 계정이 여기에 이렇게 요 합계 금액만큼이 딱 분계가 되면서 이게 다 0이 돼버린단 말이야. 얘도 이걸 가져오면은 얘가 다 0이 돼버려. 여기다 써주니까. 이거잖아요. 자, 분계를 해보면은 자, 매출원가 계정 기초재고 가져와라고 하면은 차변에 매출원가가 생기고 대변에 상품 이렇게 되잖아요. 얘는 이제 기초 상품이죠. 요 금액은 기초 금액. 근데 매입 가져와라고 하면 매출원가에 매입 금액 합계 다 가져오는 거예요. 매입 계정 가져와. 단기 매입한 거. 그럼 매입 계정은 싹 다 지워져. 재고자산 계정도 다 없어지겠죠. 0이 돼버리겠죠. 그런데 기말에 재고가 남아있는 거는 상품이라고 쓸까? 기초에 있었던 게 매출원가로 가면서 없어졌단 말이야. 0이 돼버렸어. 근데 창고에 갔더니 있어요. 그럼 다시 써주는 거야. 상품을, 기말 상품을. 기말 재고만큼을. 기말 재고만큼 써주는 거야. 그러면 기말 재고만큼 남았네. 상품 차변에 상품 생겼으니까 상품을 이렇게 써줘. 그리고 매출원가 이렇게 빼줘. 이렇게 빼줘. 그럼 매출원가 계정에서 기말 상품만큼도 빠지죠. 그럼 이게 이제 매출원가에 잔액이 돼서 얘가 이제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분계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회계를 처음 공부하고 그 마감 분계가 어색하고 마감 과정이 어색한 사람들은 이게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아까 막 재고자산 설명할 때 기초랑 매입을 쓰고 이 상품 계정이 분할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매출원가가 이렇게 이제 생기고 이게 이제 기말재고야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기말재고자산을 왼쪽에 썼잖아. 뭐가 맞는 거지? 막 이렇게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계는 이쪽에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거 마감하게 되면은 이렇게 같은 금액으로 마감을 시키잖아. 그럼 여기다가 뭘 해줘요? 무슨 짓을 해요? 우리가 마감할 때 차기 2월 해가지고 남아있는 재고만큼 써줘서 금액을 일치시켜서 보내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게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상품 계정을 분할하지 않고 계속 관리하게 되면은 처음 갖고 차기 2월 된 게 다음 연도 가면 이제 기초로 오는 거거든요. 얘는 전기에 차기 2월하고 마감했던 애가 다음 연도에 전기 2월 해가지고 이게 온 거고, 단기에 사온 상품들이 기록이 되고 팔릴 때마다 기록을 하면 합계를 내면 이쪽에 판매 가능 재고만큼 나올 거고 이쪽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합계를 똑같이 맞춰줘야지 장부를 마감시키니까 금액을 일치시켜 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기록되지 않은 요 금액만큼은 다음 기로 넘겨서 관리하는 차변 잔액을 갖게 돼. 이를 안 써주게 되면은 이 상품이라는 애는 차변 잔액을 갖는 거예요. 사온 거가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 팔렸으니까 차변 금액이 대변 금액보다 커. 차변 잔액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마감이 되는 거예요. 장부를 마감하려고 금액을 똑같이 써줘서 올해 장부 0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리고서 얘는 내년 장부로 넘겨 하고서 차기 2월 해가지고 희말에 남아있는 상품만큼이 기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다음 연도 장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른쪽에 이제 적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개념하고 요 개념이 막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서도 결국은 오른쪽에 이렇게 적히게 돼 있어요. 장부를 마감하게 되면. 요건 이제 마감이라는 과정을 이해하면은 제가 지금 요 설명한 이 부분은 그냥 당연히 아는 거가 되는 거예요. 매출원가는 이렇게 계산한다. 3분법에서. 이게 이제 포인트고, 그러면 3분법에서 매출원가를 계산할 때 기록하는 요 매입. 매입은 어떤 게 우리 매입이냐? 순매입액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순매입액. 이 표현이 순매입액이라고 해가지고 꼭 마치 총 매입액보다 적은 금액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돼요. 사람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총 매입액에서 순매입액이 되는 데까지는 뭔가를 빼주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더해주는 애들도 있죠. 총매입, 그러니까 순매입하고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총매입을 쓰면 여기서 뭐 깎아주는 애누리, 반품하는 환출, 대금을 일찍 결제해서 할인받는 할인, 이런 거는 빼줘야 되는 거고, 운임 등을 더해줘야 되는 거잖아. 이게 결국은 이거라 그랬죠.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자, 이제 5장만 생각하면 안 돼요. 5장하고 8장을 묶어서 생각해야 돼. 재고자산의 취득원가하고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계정을 나눠서 회계 처리했다 하게 되면은 결국 매입 계정으로 합쳐주는 분계가 또 필요한 거고, 처음부터 그냥 매입 계정을 써서 회계 처리를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거는 편한 방법으로. 계정 과목 여러 개 쓰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하면은 돼요. 편하게 하세요. 그리고 반대편도 같이 봤잖아요. 매입 쪽을 보면서 매출도 봤는데, 매입하고 매출에서 이제 순매입액, 순매출액을 표현하는 계산하는 방법 중에 가장 다른 게 이제 이거죠. 운임. 매입에서 매입 운임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이유가 내가 이 재고를 쓰기 위해서 부담해야 되는 돈이란 말이죠. 매입 운임은. 그래서 자산의 취득원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순매입액에 매입 운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매출을 하면서 판매자가 내가 매출을 했어. 매출하면서 판매자가 배송비를 부담했어.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얼마 이상 사면은 택배비 내가 안 내도 되잖아. 그럼 택배비가 공짜예요? 아니죠. 물건 판매하는 사람이 내준단 말이야. 택배회사에다가. 그거는 걔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지불한 돈인데 그럼 매출액에서 얘를 차감해 줘야 되나? 이런 게 이제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해 준 거예요. 매출과 관련된 운임은 회사가 매출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불한 비용이다. 비용이다. 외에는 별도의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으로 인식을 해라. 매출액에서 빼지 말고. 경제적 실질은 같아요. 당기순이익에 매출액 10,000원짜리를 팔면서 운임이 1,000원이 발생했어. 그러면 매출액 10,000원 이렇게 써놓고 밑에다가 판관비 쪽에서 뭐 운반비, 매출 운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00원 이렇게 해주면 순이익이 9,000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운임이 1,000원 발생했으니까 매출액 9,000원 해가지고 이익이 9,000원이 되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따로따로 써줘라 라는 거예요. 경제적 실질은 같아요. 같은데 표현을 이거는 매출액을 줄여주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보면 208페이지 그 위쪽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판매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매출 운임이 발생하는데 매출 운임은 매출과 관련된 지출이고 상품을 판매해서 매출을 인식하였으므로 해당되는 매출에 대응시켜서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손익계산서에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한다. 그렇죠. 그럼 매출 운임과 매입 운임을 다르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물건을 사올 때 부담한 운임은 자산의 취득 원가예요. 그 운임이 비용화가 되려면 내가 사온 거를 팔아야지, 팔아야지 그게 비용화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거 이제 뒷장을 이제 배웠으니까 이렇게 설명 한번 해볼게요. 회사가 어떤 지출을 하게 되면 얘는 어떠한 그 취득한 자산의 원가가 되는 거예요. 취득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원가 중에서 자산성이 있는 거는 이제 자산으로 계산이 되고 이거 지출하자마자 바로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비용이 되는 거야. 비품을 샀다 그러면 비품이라는 자산이 돼. 기계를 샀다 기계라는 자산이 돼. 건물을 샀다 자산. 재고 자산을 샀다 자산. 그런데 광고비를 지급했어. 임차료를 냈어. 이런 거는 지출하자마자 바로바로 비용이 된다고요. 소멸되는 것들은. 지출하자마자 어떤 내가 우리 회사를 정상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 내가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수익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크게 봤을 때 거기에 대응되는 어떤 지출이 했는데 그게 다른 자산을 취득하는 게 아니면 비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게 자산의 형태로 취득을 했어. 물건, 재고 자산을 사왔어. 건물을 샀어. 비품을 샀어. 이런 것들은 그 자산이 사용돼야지, 사용되면서 어떤 수익 활동에 기여를 해야지 그때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같은 것들은 물론 감가상각누계액이라는 개정을 쓰지만 건물의 순장부가를 이렇게 줄여주면서 사용하는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 이렇게 비용화가 되는 거고, 비품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유형자산들은 이렇게 돼. 재고자산은 상품이 비용화 되는 거는 상품이 매출원가로 가면서 비용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매입 운임은 내가 운임을 부담하자마자 바로 비용을 인식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지. 일단 재고자산에 합쳐졌다가 순매입액으로 기재하라는 게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라는 거잖아요. 일단 재고자산에 합쳐졌다가 그 재고자산이 팔릴 때 같이 매출원가가 된다라는 거야. 응? 순매입액인데 여기 왜 상품이냐고? 우리 상품 계정을 이렇게 쪼갰잖아. 결국은 순매입액만큼 매입이 돼서 매입이 언제 없어져요? 여기 매입 없어지는 거 있죠? 매출원가로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팔린 거는 다시 이렇게 돌아오잖아. 안 팔린 거는 매출원가 다시 줄여주잖아. 그러니까 물건이 팔렸을 때 내가 지출한 이 운임을 부담한 운반비는 매입을 하면서 부담한 운반비는 내가 매입한 자산의 원가에 더해놨다가 얘가 팔릴 때 그때 비용화하라는 거예요. 이 회계처리 이해하면 돼. 그리고 이 취득원가를 구성한다라는 했다가 이제 비용화가 되는 자산으로 갖다 비용화가 되는 이런 게 이거 8장 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매출원가 이름이 매출원가라서 이거랑 여기 있는 원가랑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매출원가라는 말 자체가 재고자산과 관련된 매출활동과 관련된 비용의 이름이에요. 이 비용의 이름이 매출원가야. 얘는 비용이야. 매출원가라는 계정 과목은 비용 계정이에요. 자산으로 갔다가 비용화가 되는 거야. 수익에 기여하면서. 재고자산이 수익에 기여하는 거는 팔렸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 5장하고 관련된 얘기를 했고 5장에서는 이런 개념들을 이용해서 분계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예제 7번 되게 중요하고 예제 7번 중요한데 문제 이런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기를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시험 문제를 푸는 거 전기는 시험 문제 안 낸다 그랬잖아요. 분계를 해서 얘가 결국은 손익계산서에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걸 아는 게 중요하고 연습 문제는 이게 이 5장, 8장하고 관련해서 문제를 많이 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회계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 그러면 문제는 예제 7번에 있는 그 분계는 할 줄 알아야 되고, 자 5장은 예제 7 중요하고요. 연습 문제는 이것도 괜찮아. 분계하라는 문제는 아닌데 문제 3번. 이 독립적인 상황에서 구멍을 뚫어놓고 이제 물어보는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가 이런 순매입액 그리고 이 삼분법 회계 처리와 관련된 매출원가 인식하는 논리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의 체계 이런 것까지도 그리고 이런 계산형 단답형 뭐 이런 것들은 채점하기도 편하겠죠. 문제 3번 같은 스타일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높죠. 그리고 이제 재고자산과 관련된 거는 5장에서만 내면 되게 좀 지루하잖아요. 그리고 8장을 섞을 겁니다. 8장. 자, 이제 8장 가볼까요? 5장까지 했고 8장 가면 이제 재고자산이 나오는데 5장하고 8장에서 다른 점은 뭐냐면
계속기록법을 다시 얘기를 해요. 8장에 가면 우리 5장에서 실사법으로 다 했는데 8장에 가면 계속기록법을 얘기하고 마찬가지로 계속기록법을 적용하기에는 되게 어렵다라는 식의 결론을 내려요. 그러면서도 실사법으로만 하게 되면 우리가 기말재고에 남아있지 않은 사라진 재고들이 전부 다 판매됐다라고 보는, 그래서 매출원가가 되는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데 꼭 그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더라. 창고에 있는 재고가 없어지는 거는 물건을 팔아서 없어지는 거가 당연한 건데 그냥 분실돼서 없어지거나 종업원이 훔쳐가거나 쥐가 갉아먹었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계속 기록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 기록법 붕괴가 되게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실무적으로 계속 기록법으로 수량만 관리해서 수량을 확인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실사법으로 매출원가를 인식한다 그랬어.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실사법을 쓰는 분계를 기본적으로 하되 장부상 수량의 얼마가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없어진 것 중에서 팔린 게 아닌 남아 있어야 될 게 장부로 보면은 몇 개를 사왔고 몇 개가 있었고 몇 개를 사와서 몇 개를 팔았다를 알잖아. 그러면은 몇 개가 남아 있어야 된다, 뭐 100개가 남아 있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실사를 했더니 90개야. 그러면은 이 10개는 매출원가가 아니라 재고자산이 팔리지도 않았는데 없어진 거니까 재고자산 감모손실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개념이 이제 추가로 8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이 재고자산을 내가 갖고 있는 그 원가로 갖고 있는 재고자산이 기말에 갔을 때 정말로 이만큼 이 원가의 가치가 있느냐라는 거는 그 원가 이상으로 판매해서 수익에 기여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얘가 취득원가가 의미가 있는 건데, 이게 너무 유행이 지나고 이제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사, 그런 재고가 돼버렸어. 그러면 이 재고자산이 가치가 많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원가보다 이하로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재고자산을 평가해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인식해 준다고 그랬죠. 자, 이거는 최근에 배웠기 때문에 굳이 깊게 설명 안 해도 다 알 것 같은데, 그럼 감모 손실은 없어진 거, 수량이 없어진 거, 평가 손실은 재고자산의 단가가 하락한 거, 이런 거잖아요. 평가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둘 다 재고자산을 비용을 인식하고, 차변에 비용을 인식하고 대변에 자산을 줄여주는 건데, 감모 손실은 정말로 없어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상대 계정에 바로 재고자산을 그냥 줄여줘요. 없어졌으니까. 근데 얘는 상대 계정에 얘가 없어졌나요? 없어진 건 아니고 가치가 떨어진 거야. 재고자산을 바로 줄여주는 게 아니라 평가 충당금이라는 평가 계정을 이용해서 장부가를 줄여준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차이가 있고, 8장의 핵심은 또 뭐예요? 요거는 이제 지금 5장에서 넘어오면서 추가되는 개념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먼저 했는데, 8장의 핵심은 원가 흐름의 가정이죠. 원가 흐름의 가정. 어쨌든 3분법을 해갖고 실사법을 하든 계속기록법을 하든 계속기록법이 어려우니까 실사법을 한다고 그랬는데, 실사법에서 기말재고를 확인하더라도 그 기말재고를 구성하고 있는 단가에
대한 가정은 어차피 해줘야 되거든. 창고 가서 실사를 하면 수량으로 세는 거니까 거기에 이게 얼마짜리다라는 거는 따로 가정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얘기했던 게 이제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을 얘기를 했고, 각각의 방법에 대한 회계 처리를 설명하면 진도 나가는 거니까 안 할게요. 이거는 최근에 했어요. 이 중에서 회계 기준에서 인정을 해주는 게 선입선출법하고 평균법이라고 그랬고, 후입선출법은 회계 기준에서 인정을 안 해준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얘기 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물가는 이렇게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선입선출법에 의하면 먼저 산 재고가 먼저 팔렸기 때문에 기말재고 자산이 여기 있어. 나중에 산 게 기말재고로 남아있고, 후입선출은 옛날에 산 게 기말재고로 남아있어요. 평균법은 한 요쯤에 있고. 그래서 기말재고 자산의 크기가 선입선출법이 가장 크고 후입선출법이 가장 작고 평균법이 그 중간쯤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말재고 자산의 크기하고 당기순이익의 크기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했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이 가장 이익을 많이 내는 방법, 후입선출법이 가장 보수적인 방법이라고 했어요. 요 개념도 알아두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원가 흐름 가정에 따라서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요거는 설명을 생략할게요. 최근에 한 거니까. 문제를 내면 이런 거 내겠죠. 5장하고 엮어가지고 낼 수도 있고요. 매출원가를 계산해 봐라. 기말 재고자산을 계산해 봐라. 얼마인가? 선입선출법으로 했을 때의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평균법으로 했을 때의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또는 선입선출법으로 했을 때 기말재고자산은 얼마인가? 평균법으로 했을 때 기말재고자산은 얼마인가?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죠. 후입선출도 물어볼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분개를 해봐라라도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그러면서 어떤 재고자산을 우리 5장에서 했던 그 매출원가 인식하는 분개하고 다를 게 없어요. 거기에 단가 가정이 하나 추가된 거야. 그 5장하고 8장은 같이 엮어서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5장, 8장 했고, 그 다음에 6장 현금예금과 금융상품에서는 이게 중요한 챕터는 아니라 그랬고, 아까 얘기한 거 있죠. 유동 비유동 구분하고 현금성 자산을 구분할 때 그 기간, 표 6-1에 있네요. 240페이지. 계정을 분류하는 거, 금융상품의 계정을 분류할 때 보고기간 말부터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면 유동자산이니까 단기 금융상품이 되는 거고,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면 현금성 자산이 된다. 자, 시점이 취득일부터냐 보고기간 말부터냐,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당자거래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은 따로 하긴 했지만, 당자 예금과 관련된 그런 것들은 따로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예. 왜냐면 요새 잘 안 써, 그런 건. 회계 실무하고 너무 안 맞아요. 그리고 매출채권, 그러니까 실장 매출채권 이런 매입 채무 얘기할 때도 받으러움, 지급어음 얘기했죠. 받으러움은 그냥 매출채권이고 지급어음은 그냥 매입 채무예요. 알아두시면 되고, 7장에서 중요한 거는 대손회계하고 화폐 시간가치인데, 대손회계는
이거는 중급회계 가서 더 심도 있게 배우는 걸로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대소는 안 물어볼게요. 그다음에 화폐 시간 가치 이거 중요한 거라 그랬죠. 중요한 거라고 했는데 우리는 수학 시간이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수학적으로 공식 도출하고 막 이런 걸 할 필요는 없고, 응? 어차피 시험 문제를 내게 되면 273페이지에 있는 현재 가치 계수표 있죠. 이런 거를 줄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시험 볼 때 이런 계산기를 쓰는 게 이제 원칙이니까. 뭐 공학용 계산기도 허용합니다. 저는 허용을 하는데, 요걸 이용해 갖고 문제를 풀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이런 형과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 거하고 직접 뭐 1 플러스 R로 나눠주는 세제곱근을 해주고 막 이런 거를 공학용 계산기는 할 수가 있어요. 결과값은 약간 달라요. 소수점 차이 때문에. 근데 뭐 그런 소수점 문제에서는 이렇게 형과표를 줬는데 나는 직접 나눴어. 소수점이 달라.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써도 돼요. 예, 틀린 거 아니니까 다 맞게 해줍니다. 대신에 문제가 객관식으로 나오면 내가 계산한 답이 없을 수가 있어요. 내가 계산한 답이 없을 수가 있어. 근데 그럴 때는 그냥 미련하게 왜 답이 없지 하지 말고, 물론 그런 불편함을 겪지 않으려면 문제에서 출제자가 의도한 대로 이런 형가계수표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편한데, 그러면 그럴 일이 없는데 난 그냥 뭐 1.1로 직접 나눌래, 1.08로 직접 나눌래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똑같진 않더라도 보기에 뒤에 끝자리만 약간 다른 비슷한 게 있어요. 걔가 답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 건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요 현재 가치를 이용한 문제는요. 여기서 그 유효이자율법 삼각하고 이런 거 다 배웠지만, 이게 다양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런 거 연습해 보시고, 시험 문제는 제가 여기서 쭉 넘어가서 사채에서 낼게요. 사채. 똑같죠. 사채 발행 쪽에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사채 발행 쪽에서 문제를 내는 걸로 하고, 액면 발행, 할인 발행 뭐 이런 것들. 이것도 최근에 했으니까 굳이 복습할 필요는 없는데, 사채액의 처리. 사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발행가액이 얼마냐? 자, 시장이자율이 몇 프로고 표시이자율이 몇 프로일 때, 만기 얼마? 그러면 사채 발행 가격 얼마냐? 사채 발행가액은 뭐죠? 사채가 가져다 주는 이런 뭐 현금 흐름, 얘네들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면 이게 사채 발행가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자별 회계 처리를 해봐라. 자, 일자별 회계 처리를 해봐라라는 거는 어느 일자요? 하고 물어보면 안 돼요. 자, 이 사채가 가져다주는 현금 흐름을 보면 언제 우리가 회계 처리해요? 회계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회계상 거래가 발생했을 때 한다 그랬잖아요. 회계상 거래가 있는 시점들이 보이죠?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을 가져다주는 사건들이 이런 이자 지급일과 이자 지급하고 원금 상환하는 날 뭐 이런 날 발생을 하죠. 당연히 그때가 이제 그 회계적 거래가 발생하는 날이니까 그 날짜에 분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짜들이 만약에 결산일하고 달라. 우리 결산일은 여기 있어. 그러면은 결산일이 다르다라고 하면은
이때 사채 이자하고 관련된 수정 분계도 해줘야 되죠.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또 이자 지급일이 1년 단위가 아니야.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응? 사채하고 관련된 쪽에 좀 공부를 하시고요. 보통 저는 가장 기본적인 시험 문제를 내기는 해요. 회계 원리 시간에는 가장 기본적인 시험 문제를 내기는 하는데, 문제를 내다가 만약에 다른 챕터를 너무 쉽게 낸 것 같다라고 하면은 사채 쪽에서 좀 복잡한 거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공부 많이 하라는 거예요. 사채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나머지 앞장에서 했던 거는 중국 회계 가서 할 때 되게 쉽게 쉽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가서 중국 회계 배우는데 도움이 되는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 사채는 중국 회계에 가면은 이거는 약간 나머지는 기본적인 이론적 바탕이 된다라고 하면, 얘는 거기에 플러스 약간 기술적인 스킬 이런 것까지도 이제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중국 회계에서 이런 사채 회계 처리를 이용해서 얘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지 할 수 있는 그런 게 엄청 많이 나와요. 리스 회계 처리에서도 나오고, 이 사채하고 관련된 신종,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환증권들, 뭐 신주인수 건보사채, 전환사채, 뭐 스탁 옵션, 막 이런 것들을 배울 때 되게 여기서 이제 이런 발행가를 계산하고 유효이자율법을 써서 상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곳곳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많이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응?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중요하다 이 정도로 얘기할게요. 따로 복습을 하고 이런 거 시험 문제 낼 거야 라고 굳이 얘기 안 하고, 왜냐면 공부 많이 하라고. 그리고 최근에 했잖아요, 사채는. 그리고 그쵸, 기본적인 것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시험범입니다. 여기까지가 시험범이고, 오늘은 좀 짧게 했는데 평소보다 약간 1시간 가깝게 좀 짧긴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험 잘 보시고, 계산기는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요. 핸드폰 계산기만 아니면 돼요. 계산기 사용 가능하고, 문제지하고 답안지 다 수거할 거고요. 왜냐하면 채점할 때 보면 간혹 그 문제지에다가 뭐 답 체크하고 답안지에다 안 쓰고 막 이런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제지에다가도 다 이름 써서 내주시고 그래야지 확인이 되니까. 그 조교가 감독하는 데서 시험을 보고 있는데 뭐 나한테 물어볼 게 있다라고 하면 그 조교한테 요청을 하면 제가 들어올 거예요. 조교하고 이렇게 감독을 체인지 해가면서 바로 옆에서 시험을 보니까 왔다 갔다 할 거니까, 난 조교가 감독이라 불리하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시험 잘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시험 범위 외인 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하고 무형자산, 그리고 뭐 자본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제 느낌에 공부 안 할 것 같아 거기는. 중요도는 떨어지는 거니까, 중요도는 떨어지는 거지만 그래도 알고 가면 좋죠. 네. 그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